한국 말고 미국인 탈출도 도와줘. 이란 미사일 폭격이 터지고 중동에선 전 세계 32,000명 교민들이 전쟁 한복판에 발이 묶였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긴급 탈출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통신시설 폭격이 계속되면서 연락망은 완전히 붕괴됐고 구조 계획마저 싹 다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박 한 척이 전속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진합니다. 선박 위에 또렷하게 새겨진 태극기.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백악관 긴급 요청이 날아오는데요. 미국인 탈출도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펼쳐집니다. 폭격당하고 싶어 환장했어. 한국만 왜 무식하게 뛰어드냐고. 이러다 다 죽어. 당장 돌아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 중동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부국장 마이클 카터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23년째 중동 문제만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죠.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다 보면 웬만한 위기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네요. 세상에는 예측 가능한 위기가 있고 예측을 비웃는 위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제 예측을 완전히 비웃더라고요. 며칠 전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7분.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딱 두 종류예요. 오보이거나 진짜 재난이거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태스크포스 상황실 수석 분석관 제임스 로건의 목소리였습니다. 카터 부국장님, 호르무즈입니다. 해협 전역에 걸쳐 교전이 확인됐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병목이거든요. 그 길목이 막힌다는 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지구 경제의 심장에 혈전이 생긴 거죠.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6대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분석관 12명이 전부 헤드셋을 끼고 각국 대사관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로건이 브리핑 자료를 건네며 말했어요. 해협 양쪽에서 동시다발 포격이 시작됐고 민간 유조선 3척이 항행 불능 상태입니다. 사실상 봉쇄나 다름없습니다. 화면 속 페르시아만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옆으로 기울어진 채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호위 함정들은 서로를 향해 레이더를 겨누고 있었죠. 저는 23년간 수없이 많은 중동 위기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댐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댐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오전부터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런던 브렌트 유가 1시간 만에 배럴당 40달러 넘게 폭등했고 도쿄와 프랑크푸르트 증시가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총알 한 발 안 맞아도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중동 지역 자국민 보호를 위한 대규모 철수 작전 준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면 중동의 건설 인력이나 좀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휴정욱간이 전쟁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생각했죠. 역시 자국민부터 챙기는 한국이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국제 언론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BBC는 더 노골적이었죠. 군사강국 한국의 철수는 중동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신호다. 불과 30분 만에 그 뉴스는 글로벌 패닉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유럽 각국 대사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국민 대피 권고가 쏟아졌고 중동 현지 공항은 탈출하려는 인파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머지 한국 철수 결정에 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따라하고 대피 결정을 내리는 거지? 저는 로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민 규모가 얼마나 되지? 중동 전역에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건설, 플랜트, 의료, 에너지 분야, 파견 인력이 대부분이고요. 4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 신경을 긁은 건 한국 정부의 톤이었어요. 충격적이게도 한국 정부는 대피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발표문 어디에도 다급함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움직임이었죠. 전쟁이야.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경제가 박살이 났는데
한국은 뭘 믿고 대체 이렇게 차분한 거지? 저는 도저히 한국의 반응을 믿을 수 없었죠. 반면에 워싱턴은 바빴습니다. 우리 태스크포스는 자체 탈출 작전을 가동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독자적인 소개 작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미국은 바레인 해군 기지를 거점으로 잡았는데 영국이 같은 항구시설 사용권을 주장했고 프랑스는 아부다비 쪽에서 별도 루트를 확보하겠다고 나섰죠. 세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니까 현장에서 선박 통행 순서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동맹국끼리 해상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꼴이라니 저도 참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닿자 협의 채널에 조용히 한 줄을 올렸습니다. 통합 해상 탈출 시스템 가동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필요시 다국적 교민 수송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 연락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이요? 자기네 교민 3만 명도 벅찰 텐데 다국적 수송까지 하겠다고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 해군 저함대가 기동하고 있는 판에 한국 해군의 작은 함정 몇 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참고사항 정도로 분류하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한 줄짜리 메시지가 며칠 뒤 이 위기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그때까지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꺼진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신호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중동 전역의 통신 중계 위성 3기가 거의 동시에 먹통이 됐고 지상 기지국도 연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로건이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제 쪽을 돌아봤어요. 카터 부국장님, 바레인 사령부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저함대 기함 링컨호도 마지막 통신 이후 14분째 무응답입니다. 14분! 평시라면 통신 장비 점검 정도로 넘길 시간이죠. 하지만 교전 지역에서의 14분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건 지휘관이 전장의 눈과 귀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23년 경력 중 단 한 번도 미군 지휘 체계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두절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합 중국 태평양 사령부도 유럽 사령부도 중부 사령부도 늘 2중 3중의 백업 회선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백업마저 침묵한 겁니다. 상황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분석관들의 키보드 소리가 멈췄고 스크린에는 연결 끊김이라는 회색 문구만 떠 있었어요. 누군가 종이컵을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가 방 전체에 울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찾아옵니다. 혼란이에요. 명령체계가 끊기면 현장은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거든요. 통신이 복구되기까지 47분이 걸렸습니다. 그 47분 동안 벌어진 일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바레인 기지에서 출발한 우리 소개 함정 2척이 항로를 잘못 잡았습니다. 교전 해역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직접 피격은 면했지만 긴급 회피 기동 과정에서 한 척이 민간 화물선과 충돌 직전까지 갔죠. 영국 해군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자기들 소개 선단이 지정 항로에서 이탈해 프랑스 호위함과 무선 주파수 충돌을 일으켰고 양쪽 함장이 서로에게 경고 사격 권한을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동맹국끼리요. 통신이 겨우 복구된 뒤 들어온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미국 자국민 소개 작전, 작전명 이글 엑소더스. 계획서는 완벽했어요. 바레인에서 출발해 세계 항구를 순차적으로 돌며 미국 시민권자를 수용한 뒤 오만 무스카트로 빠지는 루트. 서류상으로는 교과서적인 작전이었죠. 문제는 현실이 교과서를 따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 지정 항구 3곳 중 2곳이 이미 현지 군벌에 의해 봉쇄당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소개 대상 미국 시민이 당초 예상한 8,000명이 아니라 2만 3천 명으로 불어나 있었어요. 현지 체류 이중 국적자와 영주권자 가족까지 합산하면 그 숫자였죠. 셋째, 민간 전세기를 투입하려 했으나 보험사들이 전쟁 지역 운항 보장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니 바닷길 뿐인데 그 바닷길마저 기로의 경보와 항로 혼잡으로 사실상 도박이었어요.
국무부 차관보 리사 콜먼이 화상회의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카터, 솔직하게 말해줘. 이글 엑소더스 예정대로 가동할 수 있는 거야? 저는 5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5초가 제 23년 커리어에서 가장 길었어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항구 접근, 수송 선박, 통신 안정성 세 가지 모두 충족이 안 됩니다. 화면 너머로 콜먼 차관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미합 중국이 자국민을 전쟁터에서 빼내지 못한다. 이 한 문장이 갖는 무게를 아시겠어요? 건국 이래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세계 어디서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보분석국에서 한 통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해군 기동전단이 이미 중동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있다는 위성 확인 보고였어요. 구축함 3척, 대형 상륙함 1척, 그리고 놀랍게도 민간 고속 카페리 2척이 호위 대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군함과 민간 선박이 하나의 전대를 이루고 있다는 게 우리 해군 분석관들로서는 상식 밖의 편성이었죠. 로건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측 선단이 이미 현지 항만 3곳과 접안 협정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 카타르 항만청이 한국 선단에 우선 저방원을 부여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가 항구 하나를 못 열어서 허덕이는 사이에 한국은 3곳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것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요. 언제, 어떻게? 통신망이 마비된 그 47분 동안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모인 자리. 저도 태스크포스 대표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한마디로 무거웠습니다. 작전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국방장관이 보고를 마치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선단의 현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뭐라 할까 계산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대통령 수석보좌관 스티브 배넌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메시지가 잘못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소국에 손을 벌렸다는 이미지는 국내 정치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몇몇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 부장관도 난색을 보였죠. 하지만 대통령은 배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중동에 미국 시민 2만 명이 갇혀 있어. 이미지 관리할 때가 아니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바라봤어요.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해. 교민 탈출 작전에 미국 민간인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할 거야.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저는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자국민 구출을 부탁한다. 제가 살아온 세계의 질서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어왔던 거죠. 통화는 30분 뒤에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배석했어요.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워하지도 않았고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 전화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짧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측 답변은 이랬어요. 통합 해상 탈출 시스템은 이미 다국적 수용 가능 규모로 설계되어 있으며 미국 민간인 포함에 동의한다. 다만 작전 지휘 체계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단일 통제한다. 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민간인의 생명이 한국군 지휘 아래 놓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배넌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용한다. 저는 그날 밤 상황실로 돌아와 한국 선단의 위성 영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 페르시아만 위에 떠있는 작은 불빛들. 군함과 카페리가 나란히 대열을 갖추고 있었어요. 23년간 중동의 파도를 읽어왔다고 자부했는데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파도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만들어 온 우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파도를요. 대통령의 전화가 끝난 뒤 저는 한 가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
미국이 통신 두절에 항로 혼란에 보험사 거부까지 삼중으로 발이 묶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 항만의 저반 협정을 마치고 선단을 전개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방비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요? 저는 로건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해상작전 체계를 전부 파헤쳐 보라고요. 정보분석국, 해군정보실, 주한미군 연락관까지 총동원해서 들여다본 결과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읽으면서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당혹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첫 번째 보고는 청해부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아덴만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대해적 작전 부대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2011년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자국 선박을 특수부대가 기습해서 선원 전원을 구출한 작전, 코드명,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유명해진 그 부대 말입니다. 당시에는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넘겼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작전 이후 청해 부대를 단순 해적 대응 전력으로 유지한 게 아니었어요. 10여 년에 걸쳐 이 부대를 중심으로 중동 해역 전체에 상선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던 겁니다. 한국 해운사 소속 선박들이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갈 때마다 축적한 항로 데이터, 기상 정보, 항만 접안 조건, 현지 해양경찰 및 항만 당국과의 한라인, 그걸 10년 넘게 쌓아온 거예요. 마치 개미가 한 톨씩 모래를 나르듯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한 번도 쉬지 않고. 로건이 분석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카터 부국장님, 이건 좀 보셔야 합니다. 한국 선단이 사용 중인 항로 최적화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AI 분석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기로의 위험 구간, 교전 방향, 조류 변화를 동시에 처리해서 최단 안전 항로를 자동 산출합니다. 화면에 뜬 항로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해군이 위험 해역으로 분류해서 아예 우회하고 있는 구간을 한국 선단은 마치 실타래를 빠져나가듯 정밀하게 관통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물길 사이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항해였죠. 여러분, 바둑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바둑에서는 한 수를 둘 때 30수 앞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이 한 게 딱 그거였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판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청해 부대의 실전 경험, 세계 5위권 해운 강국의 항로 데이터, 반도체와 AI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기술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가 더 이상했어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한국 해군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니까요. 그런데 정부도 군도 아닌 존재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카타르 한국 대사관 연락관이 보내온 현장 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카타르 도하 시내 한국 교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교민 커뮤니티 카페에 누군가가 탈출 가능 한국까지의 차량 이동 루트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올렸는데 그 정보의 정확도가 대사관 공식 안내보다 빨랐다는 겁니다. 올린 사람은 중동 여행 콘텐츠를 다루는 한국 유튜버였어요.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채널이었는데 그 유튜버가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차량을 확보하고 빈 숙소를 교민들에게 무상으로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2번 읽었습니다. 유튜버가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유튜버가 탈출 루트를 짜고 차량과 숙소를 제공한다고요? 로건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가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건설사 현지 법인들이 자사 장비와 차량을 교민 수송용으로 전환했고 한국 병원 파견 의료진이 탈출 경유지마다 임시 진료소를 자발적으로 개설했습니다. 한국 식품 유통업체는 비상식량을 항만 대기 지역에 배송하고 있고요. 이건 전부 정부 지시가 아니라 민간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에 워싱턴 야경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BBC 월드 서비스가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대탈출, 국가가 아니라 사회가 움직인다. 현지 특파원이 카타르 항구에서 촬영한 영상이 딸려 나왔는데 한국 교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줄 옆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민간인들이 생수를 나눠주고 노약자 짐을 대신 들어주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정부 관계자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살고 있던 한국 교민들이 먼저 나선 겁니다. BBC 앵커가 논평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그 말이 전곡이었어요. 우리 미국은 어땠습니까? 현지 미국 상공회의소는 본국 국무부 지침이 올 때까지 대기 중이었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 현지 법인들은 본사 법무팀의 면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차량 한 대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뉴얼이 없어도 움직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는 매뉴얼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전쟁과 가난과 위기를 수없이 겪어온 민족이 뼛속에 새겨놓은 생존의 본능 같은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 사람을 돕고 위기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그 회로가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저녁 보고 전화해서 물었어요. 카터,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있고 군사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거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와 군과 민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은 박자로 뜁니다. 우리는 이글 엑소더스 하나 가동하는 데 부처간 협의에만 이틀이 걸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 이틀 동안 항만 3곳을 열고 항로를 확보하고 민간 지원망까지 가동시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콜먼 차관보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씁쓸한 거야.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씁쓸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존심이 꺾인다거나 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쳐온 게 너무 많다는 자각에서 오는 씁쓸함.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해군 청해부대의 전체 작전 기록을 요청했어요. 2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 게요. 한국 해군 청해부대 작전 기록을 요청한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자료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청해부대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국방정보국 해양분석과의 사라 빈센트 선임 분석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해상작전 체계를 분석하라고 지시한 뒤 이틀 만에 찾아낸 자료였는데 빈센트가 이메일 제목에 붙인 한 줄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의 페르시아만 민간 선박항해 기록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당시 걸프 지역 선박 통행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집한 원본 데이터였죠. 30개국 이상의 유조선과 화물선 이동 경로가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는데 빈센트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한국 국적 선박들의 항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넘기려 했어요. 40년 전 기록이 지금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빈센트가 첨부한 분석 노트 첫 줄을 읽는 순간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항해 패턴이 다른 모든 국가 선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 빈센트를 상황실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대형 스크린에 띄운 첫 번째 화면은 1984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적도였어요. 당시 이란과 이라크 양측이 상대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유조선까지 무차별 공격하던 이른바 유조선 전쟁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선박 항적이 선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나라 배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섰어요. 그리고 안전 확인이 될 때까지 대기한 뒤 원래 항로로 복귀하는 직선 이동, 교과서적인 위험 회피 항해였죠. 그런데 한국 유조선들의 항적은 화면에서 단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배들의 선이 직선과 정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국 배들의 선은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빈센트가 레이저 포인터로 항적을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그재그 항해 패턴입니다. 한국 유조선들은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를 최대로 올린 채 불규칙한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면서 전진했어요. 방향 전환 간격이 3분에서 7분 사이로 무작위였고 전환 각도도 20도에서 55도까지 매번 달랐습니다. 로건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나? 빈센트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1984년부터 88년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피격된 선박 국적별 통계였어요. 쿠웨이트 국적 유조선 피격 17건, 사우디 국적 12건, 리베리아 편의지적선 23건, 그리스 국적 9건, 화면을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 피격 0건.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0건이라고요? 4년간 유조선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을 오가면서 단 한 척도 안 맞았다고요? 빈센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 유조선들은 그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총 237회 통과했습니다. 피격 0건, 항해 중단 0건. 다른 나라 배들이 항구에서 일주일씩 대기하고 있을 때도 한국 배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건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쳤군.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오히려 전속력으로 돌파했다는 건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수만 톤짜리 유조선이에요. 기름을 가득 실은 거대한 배가 미사일 위협 속에서 전속력으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자살 행위에 가깝죠. 한 번만 맞으면 바다 위에 화염 지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 선원들은 그걸 했습니다. 4년 동안 237번을. 빈센트가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한국 선단이 페르시아만에서 사용 중인 항로 최적화 알고리즘의 구조도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 모듈 중 하나가 회피 기동 패턴 생성기입니다. AI가 실시간 위협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회피 경로를 자동 산출하는데요. 빈센트가 화면의 한 블록을 확대했습니다. 훈련 데이터라고 적힌 항목 아래에 숫자와 날짜가 빼곡했어요. 이 알고리즘이 학습한 기초 데이터셋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980년대 한국 유조선 선원들이 남긴 항해 일지와 침로 변경 기록이요. 40년 전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린 지그재그가 2026년 AI의 두뇌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위기의 기록을 기밀 문서함에 넣고 잊어버립니다. 어떤 나라는 그걸 훈장이나 기념비로 만들어 놓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기록을 꺼내서 쓰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선원의 공포와 판단과 경험을 디지털로 번역해서 지금 이 순간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있었어요. 빈센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상위기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의 아카이브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뿐 아니라 그 이전 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의 민간 선박 운용 기록, 베트남 파병기 해상 수송 데이터, 1997년 IMF 위기 때 해운사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굴된 선박 운항 일지까지요.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 기록이 얼마나 되나? 정확한 규모는 확인 중이지만 적어도 70년치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측 관계자가 이 아카이브의 전통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답니다. 500년간의 국가 기록을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보존한 유산이라고요. 기록하고 보존하는 건 자기들의 DNA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록의 나라.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미국도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을 보관해요. 한국은 기록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40년 전 페르시아만을 전속력으로 돌파했던 이름 모를 한국인 선원들. 그들은 자신의 공포와 결단이 40년 뒤 AI 알고리즘의 심장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록을 버리지 않았어요. 콜먼 차관보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더니 한마디를 했어요. 카테오, 우리는 한국을 반도체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 그게 아니었구나. 맞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지금 이 위기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어제 개발한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아니 어쩌면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기록의 힘이었어요. 선원들의 항해 일지 위에 AI가 올라탔고, 아덴만의 실전 경험 위에 통합작전 체계가 세워졌고, 위기 때마다 서로를 돕던 문화 위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40년 전 한국 유조선의 지그재그 항적이 마치 심전도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아직 살아서 뛰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선단은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세 항구를 거점으로 교민과 미국 민간인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첫 이틀간 약 7천 명이 안전 해역으로 이송됐어요. 페르시아만 위에 한국 선단은 마치 정밀한 시계 부품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안심한 순간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 새벽 상황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출발해 인도양으로 빠지던 수송선단 제2편대에 대함 미사일이 날아든 겁니다. 피격된 건 두 척이었어요. 한국 해운사 소속 대형 카펠이 한라호가 선체 좌현의 직격을 받았고, 미국 민간인 400명을 태우고 있던 한국 화물선 동해스타호가 파편에 맞아 엔진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건이 보고를 읽어 내려가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라호는 흘수선 아래 선체에 3m 규모의 파공이 생겼고 현재 자력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동해스타호는 엔진 2기 중 1기가 완전 정지, 나머지 1기도 출력이 40%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라회는 한국 교민 1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동해스타회는 미국 민간인 400명, 두 척 합쳐 1600명이 교전 해역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국 구축함이 즉시 호위태세로 전환해 방공망을 펼쳤지만 손상된 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이글 엑소더스가 처음 좌초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한국도 한계에 부딪힌 건가? 솔직히 어딘가에서 안도 비슷한 감정이 스쳤어요. 한국도 결국 우리와 같은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대한 비뚤어진 위안이랄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그 순간에는 분명 그랬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분위기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대안을 제시했죠. 미 해군 수송함을 급파해서 피격 선박의 인원을 옮겨 태우자고요.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송함이 현장까지 최소 36시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추가 공격이 있으면 대응이 안 됩니다. 36시간. 전쟁터에서 36시간은 영원이에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태블릿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방금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어요. 보좌관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피해 선박 2척을 울산 조선소로 예인해 긴급 수리 후 재투입하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울산이라고요? 울산은 한국 본토잖아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요? 그 거리를 예인해서 수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울산까지 해상 거리가 대략 6천 해리. 예인 속도를 감안하면 편도만 열흘 이상, 수리 기간 더하면 왕복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작전이 한 달이나 기다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로건도 같은 계산을 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한국 측 연락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저는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예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울산 현대중공업 긴급 수리독에 이미 자재와 인력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고 피해 선박을 최단 항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수리팀을 싣고 출발한 특수 공작선이 이미 이틀 전에 항해 중이라는 거였어요. 공작선에는 용접 기술자 32명, 엔진 전문가 12명, 선체 구조 엔지니어 8명이 타고 있었고 수리에 필요한 강판과 부품을 통째로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배가 막기도 전에 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빈센트가 추가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위기 발발 직후부터 긴급 수리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산 현대중공업,
거제, 삼성중공업, 통영, 한진중공업까지 한국의 주요 조선소 3곳이 동시에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 응급실이 대형 사고 통보를 받고 수술실을 미리 열어놓는 것처럼요. 공작선이 현장에 도착한 건 피격 후 48시간째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을 위성 영상으로 봤는데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라호 옆에 공작선이 접현하자마자 용접 기술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파공 부위에 임시 격벽을 설치하고 강판을 현장에서 재단해서 용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요? 파도 위에서요? 기온이 45도가 넘는 가판 위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 조가 지치면 다음 조가 교대했어요. 24시간 무중단 3교대. 동해스타호 쪽에서는 엔진 전문가들이 선내로 들어가 손상된 엔진을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이 실시간 보고를 읽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카터 부국장님, 한라호 선체 수리가 70% 완료됐습니다. 피격 후 52시간째입니다. 52시간, 이틀하고 4시간. 3m짜리 파공을 받아 한복판에서 이틀 만에 막아가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미 해군 기준으로는 그 규모의 선체 손상이면 최소한 건조 도크에 입거시켜서 2주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피격 후 72시간,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라호 선체 수리 완료, 자력 항해 가능, 동해스타호 엔진 복구 완료, 출력 85% 회복, 두 척 모두 수송작전 재투입 가능 판정. 사흘입니다. 미사일에 맞은 배를 사흘 만에 다시 띄웠어요.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해군 분석관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빈센트는 양손으로 입을 가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건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 중에 이런 현장 긴급 수리 능력을 가진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답은 이미 페르시아만 위에 떠 있었으니까. 울산, 거제, 통영, 한국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조선소들,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를 차지하는 그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지금 전쟁터에서 구조선의 심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전시 선박 복구, 한국 조선 산업의 초고속 대응. 기사에 인용된 영국 해사 전문가의 코멘트가 기억나요. 전쟁 상황에서 피격 선박을 사흘 만에 복구해 재투입하는 산업 시스템은 현재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의 힘이다. 생태계의 힘. 빈센트가 이틀 전에 보여줬던 40년 전 선원들의 지그재그가 떠올랐습니다. 그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한 바다 위에서 그 선원들의 후배 세대가 만든 배가 미사일을 맞았고 또 다른 후배 세대인 조선소 기술자들이 달려와 사흘 만에 그 배를 살려냈습니다. 선원, 조선공, 엔지니어, AI 개발자. 세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었어요. 콜먼 차관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터, 나 솔직히 좀 무섭다. 무섭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을 보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소가 군수공장이야. 평시에는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전시에는 전쟁터에서 배를 고쳐. 이 나라는 민간 산업 자체가 국가 생존 인프라로 설계돼 있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라호 1200명, 동해스타호 400명, 1600명의 생명이 울산 조선소 기술자 52명의 손끝에서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에요. 저는 그 숫자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1200, 400, 52, 사흘.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 나라는 대체 뭘까? 한라호와 동해스타호가 복구된 그 다음 날 상황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이었어요. 미군 중부사령부 통신망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위성 데이터 링크가 단속적으로 끊기기 시작했고 바레인 기지와 워싱턴 간 암호 통신 채널 3개 중 2개가 무력화됐어요. 로건이 상황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저함대 지휘 통신이 또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백업 회선까지 전부요. 첫 번째 통신 두절 때는 47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심각했어요. 미 해군 함정들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탈출 작전에 투입됐던
우리 호위함 두 척이 항로 지시를 받지 못한 채 표류에 가까운 상태로 감속했습니다. 미국 민간인 3,200명이 아직 중동 해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송선은 있는데 그 수송선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지시할 통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12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지고 사이드미러가 사라지고 앞유리에 안개가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 옆 차선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살아있나? 국가안보보좌관이 확인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군 통신체계는 정상 가동 중이었어요. 미군이 주로 의존하는 서방권 군사위성과 별개로 한국은 자체 군사통신 위성과 민간통신 인프라를 이중으로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한국 선단이 사용 중인 해상통제 시스템은 위성뿐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과 단파, 무선 통신을 동시에 활용하는 3중 구조라 한 축이 무너져도 나머지 두 축이 버텼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전달해 미국 민간인 수송작전 지휘를 한국 통제 시스템 아래 통합 편성해달라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배넌 수석 보좌관이 이번에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열 수가 없었겠죠. 이미 한 번 반대했다가 대통령에게 제지당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넌의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미국 시민의 생명이 외국군 지휘 체계 아래 놓이는 것, 그것도 아시아의 동맹국 아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응답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수용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 미국 수송선은 한국 선단 대열에 완전히 편입되어야 하며 항로 이탈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 구축함의 호위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절대 복종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올라왔을 때 로건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절대 복종이라. 우리한테 그 단어를 쓴 나라가 역사상 있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3,200명의 목숨이었으니까. 작전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합참이 설계한 새로운 작전 구도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태스크포스 23년 경력 중 가장 정교한 해상기동 계획을 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 측은 전체 탈출 선단을 3개 제대로 나눴어요. 제1제대는 한국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선두에서 이끄는 주력 수송편대, 한국 교민과 미국 민간인을 합쳐 약 5,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선박 4척으로 구성됐습니다. 제2제대는 고속카펠이 2척으로 편성된 긴급대피 편대, 노약자와 어린이 1,200명을 우선 이송하는 임무였어요. 제3제대는 복구된 한라호와 동해스타호를 포함한 후속 수송 편대, 자녀 인원 2,000명을 마지막으로 빼내는 역할이었습니다. 세 제대 전체를 한국 해군이 단일 지휘했고 미 해군 호위함 2척은 제1제대 측면 경계에 배치됐습니다. 미국 군함이 한국 군함의 작전 명령을 받는 구도. 저는 그 편성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0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1550년 12월 흥남.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에 포위된 흥남항에서 미 해군이 한국 피난민 10만 명을 배에 태워 탈출시킨 작전. 그때는 미국이 한국 민간인을 구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미국 민간인을 구하고 있었어요. 역사가 거울처럼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70년 전의 기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 국민을 외면하지 않은 거라고요. 출항 시각은 현지 시간 자정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지켜봤어요. 어둠 속 페르시아만 위에 불빛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의 세종대왕함이 항로를 열고 그 뒤를 수송선들이 일렬로 따랐어요. 위성 화면에서 보면 마치 어둠 속을 기어가는 빛의 뱀 같았습니다. 교전 해역 진입까지 3시간. 로건이 실시간 항적을 모니터링하며 보고했습니다. 선단이 위험 구간에 진입합니다. 한국 측이 항로를 전환했습니다. 화면 속 선단의 움직임이 변했어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불규칙한 각도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3분에서 7분 간격, 20도에서 55도 사이의 무작위 전환, 지그재그. 40년 전 한국 유조선 선원들의 그 항법이 지금 AI가 제어하는 선단 전체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싣고 미사일 위협 속을
뱀처럼 기어가는 빛의 행렬. 상황실 전체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대한미사일 경보가 2번 울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단 좌측 8km 지점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선미 방향 12km. 양쪽 다 빗나갔어요. 한국 구축함이 전자전 장비로 유도 신호를 교란한 데다 선단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조준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위험 구간 통과에 5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5시간 40분 동안 저는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식어 있었습니다. 언제 식었는지도 몰랐어요. 선단이 안전해역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시각. 워싱턴 시간 오전 6시 18분. 로건이 최종 수치를 읽었습니다. 한국 교민 24,700명. 탈출 완료. 미국 민간인 3,211명. 탈출 완료. 기타 국적 민간인 1,492명. 탈출 완료. 사망자 0명. 실종자 0명. 무려 총 29,403명을 구한 대한민국. 심지어 사망령, 실종령이라는 수치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어요. 로건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29,403. 0.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이 좌초한 바다에서 한국이 미국 시민을 포함한 3만 명 가까운 사람을 단 한 명의 희생 없이 빼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앞에서 길을 열었고 40년 전 선원들의 지그재그가 방패가 되었고 울산 조선소가 부서진 배를 살려냈고 이름 모를 교민들이 생수를 나눠주고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늘었어요. 가드요. 우리가 보고만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만 있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 앞에서는 변명이 나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상황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만 어딘가에서는 3만 명이 살아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요. 탈출 작전이 종료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사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위기는 넘겼고 이제 서류와의 전쟁이 남은 거죠. 그런데 로건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로건이 뛰는 건 23년간 3번째 봤는데 앞에 2번은 전부 전쟁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카터 부국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립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이 공개한 탈출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군 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을 각국 네티즌들이 퍼나르기 시작한 게 12시간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조회수가 이미 억 단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카타르 항구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해군 장병들이 미국인 노부부의 짐을 들어 올려주는 장면. 한국 교민 자원봉사자가 울고 있는 미국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과자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복구된 한라호 갑판 위에서 한국 선원들이 3교대로 쉬지 않고 구명조끼를 정리하는 장면. 마지막은 안전해역에 도착한 수송선에서 미국 민간인들이 한국 해군 장교에게 박수를 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 일을 했다는 얼굴이었죠. X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코멘트는 미국 네티즌이 올린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짐승 모드로 일한다. 이건 대체 무슨 민족이냐? 프랑스어 게시물에는 한국은 아시아의 스위스가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이다.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글이 수만 건 공유됐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수준의 위기 대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성글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반대 반응도 있었어요. 중국 웨이보에서 뜨거운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조작이다. 한국 정부가 만든 선전 영상이다. 저 규모의 작전을 한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빈센트가 중국 소셜미디어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상위 검색어에 한국 탈출 영상 거짓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로건이 코웃음을 쳤어요. 위성으로 전 과정을 추적했는데 거짓이라니. 우리 해군 함정이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사실 그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솔직히 당사자인 저도 아직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워싱턴 외교계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비공식 브리핑에 초대를 받았어요. 주미 영국 대사가 주최한 소규모 외교관 간담회였는데 주제가 중동 위기와 동맹국 대응 역량 재평가였습니다. 참석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사관의 고위급 외교관 10서너 명. 저는 미국 측 실무 참관인 자격이었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이번 위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걸 서로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먼저 인정하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분위기를 깬 건 영국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필립 하워드였습니다. 70대 초반의 백발 신사로 아시아 주재 경력만 3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어요. 하워드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겁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방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하워드가 이어 말했습니다. 카타르 항구에서 자원봉사를 한 한국 교민들. 그 사람들은 정부가 시킨 게 아닙니다. 보상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들도 대피 대상자였어요. 내일 당장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밤새도록 남의 나라, 사람 짐을 들어주고 아이를 돌봐줬단 말입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어요.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파리에서 지하철 파업만 나도 시민들이 서로에게 욕을 합니다. 가벼운 웃음이 돌았지만 하워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년, 부산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표면만 봤던 거예요. 하워드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독일 대사관 참사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일본 외교관은 무릎 위에서 펜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개인의 생존과 공동체의 생존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한국전쟁에서 온 건지, IMF 위기에서 온 건지, 아니면 더 오래된 어떤 기억에서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위기에서 작동하는 한국의 진짜 무기는 군함도 AI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워드가 와인잔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이 된 이유일 겁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건 어떤 나라든 돈만 있으면 합니다. 하지만 위기 순간에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반응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하워드를 바라봤어요. 30년 경력의 영국 외교관이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분석해온 세계 질서의 어딘가에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독일 참사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워드 부국장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우리 연방정부가 이번 위기에서 배워야 할 건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 구조입니다. 일본 외교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외교관의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의 외교관으로서 이웃 나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 붉은 눈 안에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하워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카터 부국장. 돌아보니 그가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어요. 3월의 워싱턴 밤바람이 그의 백발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20년 넘게 중동을 봤다면서요? 한국을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솔직히 없었습니다. 하워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5년을 살면서도 한국을 본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영국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채 올라탔어요. 테일라이트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제 언론 분석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BBC, 로이터, 르몽드, 니홍에이자이 전부 같은 톤이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은 공동체 기반 시스템이다. 기술 강국을 넘어 사회 강국, 위기에서 드러난 한국형 공동체 자본. 여러분, 자본이라는 말 아시죠? 돈만 자본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서로를 돕는 습관, 기록을 남기고
그걸 다음 세대에 넘기는 전통, 국가와 민간이 같은 박자로 뛰는 리듬, 그게 전부 자본이었어요. 한국은 그 자본을 70년간 쌓아온 겁니다. 아니, 어쩌면 수백 년간.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워드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을 본 적이 있느냐고. 없었습니다. 저는 23년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세계의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작전이 종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포성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적어도 교민 탈출이라는 전선에서는 전쟁이 끝난 셈이었어요. 29,403명, 사망령, 실종령. 그 숫자가 확정 보고서에 찍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은 전쟁터가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백악관 로즈가든,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정례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별도로 잡힌 특별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태스크포스 대표 자격으로 뒷줄에 서 있었는데 로즈가든의 기자단이 저렇게 빽빽하게 들어찬 건 오래간만이었어요. 대통령이 성명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중동에서 벌어진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공동구조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민간선단은 미국 시민 3,200명을 포함한 3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단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 문장이 나온 순간 저는 옆에 서 있던 로건의 얼굴을 봤습니다. 로건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공식 석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외교적 수사로 가치 있는 파트너십이니 긴밀한 협력이니 하는 표현은 일상이지만 감사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건 인정이에요. 우리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줬다는 인정. 대통령이 성명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태에서 미군의 독자 작전이 실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멈칫 돌아봤어요. 1초간의 침묵 뒤에 대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다. 그리고 그 교훈을 준 건 한국이다. 로즈가든이 술렁였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날 것이었습니다. 배넌 수석 보좌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대통령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죠. 백악관 발표 이후 반응은 연쇄적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유럽 7개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 나라들 역시 자국민 일부가 한국 선단을 통해 대피했거든요. 특히 네덜란드는 자국 엔지니어 80명이 한국 카페리에 탑승해 빠져나왔다며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직접 한국 외교부를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감사가 쏟아졌어요. 아프리카 12개국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를 포함한 12개국 외교부가 거의 동시에 한국에 감사를 표명했어요. 중동 건설 현장과 에너지 시설에 파견됐던 아프리카 노동자들 수백 명이 한국 민간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대피 정보를 받았고 일부는 한국 교민들이 제공한 차량에 함께 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장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태운 겁니다. 국적을 묻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쟁터에서 탈출하는 순간에 옆에 서 있는 낯선 나라 사람에게 차에 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자리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단위로. 감사의 물결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긴급 특별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런던 본부에서 열린 이 회의의 공식 의제는 전시 민간인 해상 소개 작전의 국제표준 수립이었습니다. 콜먼 차관보가 저를 미국 대표단에 포함시켰어요. 런던으로 날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회의 자료를 읽었는데 사무국이 배포한 기초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회의는 최근 중동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실행한 통합 해상 탈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제 해상 위기 대응의 새로운 표준 프레임워크를 논의한다. 기반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 기반이라는 거였어요. 출발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30여 개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해군 장교, 해운 전문가, AI 기술 담당관까지 6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단이 대부분 서너 명인 것에 비하면 가장 큰 규모였죠. 한국 수석 대표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스크린에 뜬 제목은 K-Maritime Resilience Framework, 한국형 해상위기 보건력 체계라는 뜻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되면서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듣고 있던 각국 대표들의 자세가 점점 앞으로 기울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4개 축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선단 편성체계. 해군 전투함과 민간 상선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는 구조였어요. 둘째, AI 기반 실시간 항로 최적화 시스템. 위협 분석과 경로 산출을 자동화한 것이죠. 셋째, 긴급 선박 수리 프로토콜. 울산 조선소가 보여준 그 현장 복구 능력을 체계화한 것이었습니다. 넷째가 핵심이었어요. 민간 자발적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가이드라인. 정부 지시 없이도 민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계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4번째 축에 대해 질문했어요. 민간 자발적 지원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문화의 영역 아닙니까? 한국 수석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문화를 시스템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시스템이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회의장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프랑스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일본 대표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뒤로 빼며 팔짱을 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K-Maritime Resilience Framework를 국제 해상 위기 대응의 권고 표준 모델로 채택하는 안건이었어요. 찬성 28, 반대 0, 기권 3, 만장일치에 가까운 채택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국제 표준이 된 순간이었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석에서 해군 장교 1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라호 갑판 위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장교와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콜먼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카터, 솔직히 말해. 1달 전에 한국 시스템이 국제 표준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 아니요. 1달 전에는 한국이 자기 교민 철수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모두 그랬지.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빈센트가 보내온 최종 분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위기 대응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 분석이었어요. 보고서 결론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핵심 경쟁력은 군사력도, 기술력도, 산업 역량도 아니다. 이 3가지를 하나로 묶는 협력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군이 움직이면 산업이 따라붙고 산업이 멈추면 민간이 메운다. 이 네트워크는 설계된 것이 아니라 축적된 것이다. 위기의 역사가 만든 유기적 연결망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국방정보국 선임 분석관이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한국이 가진 것을 우리는 따라 만들 수 없다고.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가 이번 중동 위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수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가 보여준 이상한 저력이었습니다. 이상한 저력.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그 표현을 곱씹었어요. 1달 전 저는 한국의 철수 발표를 듣고 패닉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라고 조롱했죠. 우리 모두가 틀렸어요. 한국은 패닉이 아니라 시동을 건 거였습니다. 40년 전 선원들의 지그재그가 AI의 두뇌가 되고 아덴만의 실전이 작전 교리가 되고
울산 조선소의 용접공이 전장의 외과의가 되고 이름 모를 교민이 국적 없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군함도 반도체도 조선소도 전부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꿰는 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 옆 사람을 두고 가지 않는 사람들, 기록하고 기억하고 연결하는 사람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아내가 올려놓은 신문이 있었어요. 일면 사진은 카타르 항구에서 찍힌 것이었는데 한국 해군 수병 한 명이 미국인 소녀를 안고 배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병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고 소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3년간 중동의 위기를 분석해 온 사람으로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가 아직 다 읽지 못한 나라입니다.